네, 많은 창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케팅의 기본 과정을 진행할 창의전략연구소 유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케팅의 기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중에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찾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에 있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실제로 부가가치가 나거나 성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재거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결국에는 고객이 다시 찾든 고객사가 다시 찾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약 50분 동안 첫 번째로는 마케팅의 일반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의 4P 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가격, 유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는 4P라 그러는데 광고 홍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객과 가장 중요한 요소가 광고 홍보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려면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그 아이템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차별화 요소입니다. 그 차별화 요소, 차별화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조금만 따와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이템을 고민하고 또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 고민한 여러분들의 작은 해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마케팅에서 이 문구를 좀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다르게 보일지니 저 안 보이시죠? 사랑하면 그것은 예전의 것과 같지 않다. 사실은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들 상품과 내용에 대해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쳐다보게 만들어주면 처음엔 당연하다고 봤던 그 상품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되고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마케팅이란 뭘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가 좀 인기가 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저는 마케팅을 좀 표현해 봤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소통하는 거예요. 마케팅의 승부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소통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단지든 브랜드든 뭐 간판이든 다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고객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 고객입니다.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앞에 타겟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타겟.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기획할 때 대한민국 전국 남녀노소가 다 드세요. 다 쓰세요. 다 사용하세요.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타겟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타겟 고객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타겟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안에 새로운 제품이 없습니다. 대부분 창업자들이 어떤 걸 놓치냐면 야, 이런 서비스는 나만 해. 뭐 나만 가능해. 이런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비슷한 내용들의 서비스나 상품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 상품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내야 돼요. 그 차별화적인 요소가 브랜드가 됐든 전단지가 됐든 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비 창업자들과 많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창업 기획서를 평가해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사업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팩트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요소,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어떤 다른 기업과 다른 상품과의 차별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종은 아니지만 내 상품이 갖고 있고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 경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종차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야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우리 거 쓰면 건강해져요. 우리 거 쓰면 뭐 몸에 좋아요. 우리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의 차별적인 요소 없이 나열하는 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없는 소통, 지루한 소통, 결국에는 어필하지 못하는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과로 많이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 소통의 내용 중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마케팅을 만약에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마케팅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 총 강의 중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마케팅이란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게임이에요. 의미가 부여되면 다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훌륭한 장사꾼, 훌륭한 사업가 이런 성공한 마케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미 부여를 잘하는 거죠. 마케팅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마케팅은 같은 걸 다르게 느끼게 하는 활동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옛날부터 봤어요. 예를 저 앞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거든요. 저게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저기다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서 휴지를 말아서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예를 들어 의미를 부여하면 저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세상에 많은 히트한 상품들이 의미가 부여돼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의 본질은 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내 상품이 갖고 있는 이 상품이 고객에게, 이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확장시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안마기가 있습니다. 안마기가 있으면 피곤이 풀려요까지가 의미 부여예요. 근데 좀 더 깊게 가볼까요? 피곤이 풀린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줘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빠가 아이랑 놀아주면 아이가 창의력이 좋아져요. 안마기 하나로 시작해서 아이의 창의력까지 의미 부여가 쭉쭉쭉쭉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의미 부여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산하고 내가 서비스하는 상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그렇게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아빠는요,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뭐 슈퍼맨처럼 하늘 쭉 날아가고 하는 그런 광고 있었죠. 무슨 회사예요? 보일러 만드는 회사잖아요. 무슨 기법으로 연료율이 좋은 보일러를 만들어 지구 환경을 지킨다라는 게 컨셉인데 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돼서 아빠가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미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마지막 브랜드입니다. 차이점 그리고 갖고 있는 의미를 이름에 담는 거예요. 한 번 더. 브랜드란 차이점이나 의미와 가치를 이름에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가끔 많은 브랜드를 분석해 보면 브랜드의 ABC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브랜드는 저 차별적인 요소와 의미 가치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브랜드예요. 근데 브랜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그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이름을 지었어도요, 빵점짜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란 제가 브랜드를 이렇게 정의 내려드릴게요. 브랜드란 길게 설명할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풀무원. 풀이 생각나고 초록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요. 물론 풀무원이라는 뜻이 사실은 그 뜻은 아니에요. 대장간의 풀무를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무주의 지역 브랜드가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반딧불 쌀, 반딧불 얼마나 좋은 브랜드냐고요. 반딧불이 무주의 청정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막 이름을 복잡하게 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그건 브랜드의 ABCD가 안 됐다. 자, 이제 많은 창업자들이 간판을 걸 거고 회사 이름을 지을 거고 브랜딩을 할 거예요. 그때 꼭 잊지 마십시오. 브랜드란 짧고 긴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는 차별적인 요소와 의미 가치가 반드시 담겨야 되는 거죠.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맡기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돈을 주고 맡긴다고 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오진 않습니다. 브랜드의 ABCD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그 ABC에 맞춰서 실제로 본인들이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브랜드입니다.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마우스 브랜드 중에 아나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는 쓰는 건데요. 마우스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손목을 꺾지 않아도 그냥 손목이 생긴 상태로 마우스 작동이 가는 거예요. 이름이 안아파예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뒤에 가서 좋은 브랜드 예시가 나올 텐데요.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일관되게 정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고객에게 설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마케팅을 그냥 한 장에 제가 담아봤습니다. 무조건 그 외에도 뭐 4P 전략, 3C 전략, 환경 분석,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창업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이 페이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로.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발이 달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스토리텔링 마케팅이에요. 그냥 막 이야기거리를 막 만든다고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도 아까 지금 제가 쭉 설명해드린, 여기 설명해드린 이런 소통, 뭐 이런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서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 이야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창업하신 분들, 또 창업 과정에 계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이런 강의는요, CEO나 대표자가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전 직원이 같이 모여서 강의 들으면서 잠깐 아이디어 떠오르면 스톱 시켜놓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또 다시 듣다가 또 아이디어 또는 회의하는 촉매제로 이 강의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좀 재밌죠? 고객은 덜 똑똑하시다. 사실은 일반 제가 이런 온라인 강의 할 때는요, 고객은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게 고객은 덜 똑똑하시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객은 아까 제가 의미를 부여한다 그랬죠.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다르게 느껴요. 여기 재미난 광고 하나만 볼게요. 사실 이 광고는 저걸 찍은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신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커피가 있어요. 여기 커피가 있는데 똑같은 주전자에서 나온 커피예요. 그래서 두 잔을 땁니다. 근데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이라는 태그를 붙여놔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맛은 100% 똑같아요. 그게 팩트예요. 100% 똑같아요. 그게 팩트인데, 저 의미 부여된 2,000원, 4,000원의 태그에 따라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비교해서 마시다 보니까 향이나 맛이나 이게 더 깊은 것 같아요. 네, 더 진하고.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이제 알려줘요. 맥도날드 같은 커피라고. 사실은요, 동일한 커피였어요. 아, 그래요? 동일한 커피라고 알려줘요. 당황하죠? 또 볼게요. 제가 또 저기다 멘트를 달았어요. 고객님 귀는 팔랑 귀다. 사실은 고객의 귀에 메시지를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자기가 되게 민감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제가 맛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4,000원짜리가 훨씬 더 먹었을 때 부드럽거나 향이 오래 가고 마실 때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커피도 스마트 초이스 하세요. 맥도날드 맥카페. 뭐가 동일한 민감해요? 커피였어요. 자기가 향이 민감하고 막 자기를 표현해요. 자기 예민한 사람, 여자치고 자기 무덤덤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다른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아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피를 따랐어요. 지금은 저 7명 정도 되시는 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진행자가 커피를 이렇게 따라요. 같은 주전자에. 그리고 하나는 2,000원 받겠다 그러고 하나는 4,000원 받겠다 그래요. 아니, 한 주전자에서 나온 커피를 굳이 2배 주고 먹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다 연기자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실제 실험 대상자예요. 근데 앞에서부터 똑같은 커피인데도 4,000원 내고 먹을게요. 4,000원 내고 먹을게요. 이러고 점점 자기 순서가 와요. 처음엔 저 실험자가 바보들 아니야? 심지어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표정으로 보다가 자기 순서가 와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의 주제는 커피예요. 여기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커피가 2,000원, 4,000원일 때 누구나 2,000원짜리를 구매하겠죠? 하나는 2,000원, 하나는 4,000원입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다 연기자들이고 일부러 마지막 4,000원을 사람만 선택합니다. 실험자예요. 향이 4,000원. 4,000원이요? 4,000원. 표정 보세요. 이상하다. 저도 4,000원짜리. 4,000원이요? 4,000원. 왜 저러지? 저도 4,000원. 자, 뭐라 그러나 보세요. 네, 저도 4,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소비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요. 이 창업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업에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버틸 각오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버티는 기간 동안 왜 버텨야 되냐면 처음에 저렇게 소비가 일어나는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붐이 붙으면 사람들이 따라하는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창업자들 버텨내셔야 됩니다. 우리 또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 엑기스 만들어가 부자 되신 분 있잖아요. 산수유 남자한테 정말 좋다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타겟팅을 정확히 설정하고 남자로 설정하고 정력제라는 의미 부여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국정감사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더 노이즈 마케팅이 됐죠. 제가 여기 썼지만 신토부리를 잇고 약식동원. 이제 창업자들 중에는 뭐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바다에서 나는 좋은 식품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가공식품들. 그럴 때 뭐 국산입니다 강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당신 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신토부리보다는 약식동원을 더 강조하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좀 농산물 관련된 강의를 좀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그 예를 좀 찾아왔는데요. 호두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 될까요? 우리 지하철역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똑똑한 호두, 캘리포니아 호두. 호두는 사실은 뇌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기는 하지만 의미 부여를 뭘로 했어요? 뇌 쪽으로 의미 부여한 거죠.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이렇게 머리 쪽에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이미지를 브랜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실까요? 브레인 푸드. 이 영어로 틀린 표현입니다. 단어와 단어는 그렇게 나열하지 않아요. 뭐 푸드 포 브레인 아니면 푸드 오브 브레인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브레인 푸드 이렇게 해버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눈에 그대로 맞춰서 한 거예요. 머리 음식. 우리나라도 호두가 나오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호두가 나오지만 이들은 훨씬 전략적으로 마케팅 기법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가슴 아픈 사진 다음 장에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인 국산 호두를 홍보하고 광고하라고 많은 뭐 몇십억의 사업비를 줘가지고 브랜드도 하고 포장 디자인도 개발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미 부여, 사람들에게 차별화와 의미 부여라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홍보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런 디자인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디자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돈 들여서 한 거거든요. 아니 이 디자인 안에 어떤 의미 부여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된 디자인 기준 간단해요. 그 디자인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느냐. 잘된 브랜드 간단해요. 그 브랜드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포장재 디자인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단순 정보죠. 구천동에 나오는 호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포장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포장재 하나에서도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히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작업들, 뭐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서 뭔가 근사하게 사랑 애자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이 자체 갖고 타겟 고객도 없고 이 디자인 안에 타겟 고객도 없고 의미 부여도 안 되고 있는 거죠.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사실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이게 이제 달의 키위 포장재인데요. 어때요? 이 안에 의미 부여가 일어나고 있어요? 타겟 고객이 있어요? 타겟 고객이 없다 보니 의미 부여도 그냥 정보만 주는 거죠. 우리 달에예요. 키위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잘하는 우리 그 제스프리라는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회가 전 세계에 마케팅하는 그 법인은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키위 포장재인데요. 이 디자인 한번 보세요. 이 안에는 제가 아까 프레임워크에서 알려드린 게 다 있어요. 첫째, 타겟 고객이 분명해요. 자, 키위는 누가 먹어야 돼요?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에서 잊지 마세요. 아무나 먹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타겟 고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위의 이 타겟 고객은 이 아이를 삼은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디자인에서의 제일 큰 그림은 키위 그림이었다면 이 포장지에서 제일 큰 그림은 타겟 고객인 거예요.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해요. 뭐예요? 비타민 C, 비타민 E. 좀 돌아가 볼까요? 뒤로. 자, 여기에는 가장 큰 게 키위 그림이고요. 의미 부여가 뭐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디자인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겐 이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디자인 속에 아무 그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디자인을 키위가 왜 이렇게 작게 그려서 조금 크게 그립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고요. 디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타겟 고객이 분명하고 의미와 부여, 거기에다가 하나 의미 부여를 또 했네요. 하루방을 넣으면서 이게 외국 게 아니라 청정지역 제주에서 온 겁니다까지 해서 이 디자인 하나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창업자들께서는 디자인을 그렇게 그냥 이쁘게 만들고 뭐 색을 선명하게 만들고 글자를 크게 만드는 그런 수준의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디자인이 우리 상품이 갖고 있는 속성을 잘 설명하고 있고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어떤 그 마케팅 사업, 창업기업 컨설팅 하면서 답답한 게 저런 디자인을요, 좀 듣는 분이 싫어하실 텐데,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미술계 쪽에 계신 분들에게 디자인을 맡겨요. 조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분들은 테크니션이라면 실제로 디자인을 할 때는요, 디자이너나 산업 디자인과 이런 데 맡기는 게 아니라 마케터한테 맡겨서 컨셉을 정확히 찾은 후에 실제적인 그림이나 구성은 그런 전문가가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서 그림을 그릴 줄 아시는 분에게 마케팅 디자인을 맡기니까 그림은 멋지고 훌륭하게 나오는데 마케팅적인 디자인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여자아이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요 그림에서는 똑같은 키위지만 남자아이를 등장시켜서 활력이나 이런 뭐 생동감이나 이런 걸 넣는 거죠. 근데 똑같은 키위를 4월이나 5월에는 또 다른 사람이 먹게 의미 부여를 해요. 4월, 5월에 온라인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이사? 아니에요. 어버이날? 아니에요. 다이어트예요. 그 시즌에 맞아 다이어트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키위를 갑자기 또 다이어트로 의미 부여하는 거죠. 한 상품을 갖고도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겟팅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제가 이제 농림부 일을 많이 해서 농림부 사례를 많이 가져오는데 농업 쪽 사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디자인들이 뭐냐면 그 사과즙 포장재들이에요. 뭐 포장재로서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동네인 건지 뭐 밀양이라는 표시도 있고요. 밀양도 있고 뭐 여기는 뭐예요? 뭐 예산도 있고 뭐 약간 지역 표시 나름 정보를 다 쓰긴 썼어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없어요? 타겟 고객이 없고 의미 부여가 없어요. 맞습니다. 무슨 사과즙이 타겟 고객이 필요해요? 남녀노소 다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과즙인데도요. 타겟 고객이 기가 막힌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 바닥이 이상 저희 집 집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강의 다녀오면 이렇게 선물 보내주는데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는 한 번은 기가 막힌 디자인을 만났는데 우리 집에 저게 막 선물로 두었는데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맛없다고. 맛없다고 안 먹었어요. 근데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면 제가 문경에 갔는데 문경에서 또 선물을 조그만 근데 그때 뭐 양이 5개, 6개? 이건 한 100개씩 보내줬거든요. 근데 뭐 5봉투, 6봉투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5개는요. 우리 애들이 서로 먹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딸 둘이 막 너무 서로 갖겠다고. 어떤 디자인인지 아세요? 이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사과즙인데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즙. 타겟팅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이거 막 서로 갖고 싶은 거죠. 한번 디자인 돌아가 볼까요? 똑같은 사과즙인데 이런 사과즙 디자인하고 이런 사과즙 디자인하고 전에 있던 건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이걸 서로 갖고 가는 건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아이들이 저걸 갖고 학교를 갔더니요. 아이들 엄마들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서 그 집 딸 먹었던 그 사과즙 어디서 사요?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한 몇 달 동안 몇백만 원어치를 제가 주문받아서 알려줬던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받기로는 이 사과즙은 100봉투 이상 선물 받았는데도 재구매가 없었지만 이 5봉투 받은 이 샘플은 몇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낸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자인이 중요성에서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좀 통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지역 관광 축제 이런 것도 좀 컨설팅을 많이 해 자료를 모으는데 제가 울진에 강의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울진에 강의를 가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전철에 울진 무슨 대게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 안에서도 이제 보시죠. 요 디자인이 잘못된 게 뭐 같아요? 맞아요. 타겟 고객이 없는 거예요. 고객이 등장해야 돼요. 자, 울진에 대게 맛보러 오라고 한다면 어떤 사진이 좋겠어요? 저렇게 바다 괴물이 나와서 막 하는 사진이 좋겠어요?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게다리를 먹으면서 행복한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울진에 가서 저 지역민하고 할게 요걸 사진을 찍으면서 차라리 이 사진보다는 대게를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3대 사진 뭐 이런 게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대게나 먹으러 한번 갈까? 멋진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사진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게를 삶으면 색깔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자체가 됐든 기업이 됐든 광고로 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근데 그 광고, 그 투입되는 비용 대비 ABC를 알면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거죠. 좀 마음이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울진에 계신 분들 화내지 마시고요. 좀 이제 제가 아이디어 드린 대로 정말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사진. 저 울진 대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름 하나로 잘 풀린 상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풀리는 집. 여러분도 살면서 자주 이걸 집었을 거예요. 누구네 집들이 갈 때 우리가 그냥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긴 유명한 뽀삐 화장지가 있고 저 화장지가 있다고 칠게요. 100% 저걸 집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랜드에 의미와 가치가 달리 부여된 거예요. 저 휴지는요. 우리가 뭐 화장실에서 잘 쓰이고 찔기고 길구의 용도가 아니에요. 저건 마음을 전하는 용도로 의미 부여가 된 거죠. 얼마나 잘 지은 이름입니까? 저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이름을 짓는다면 그 자체로 출발이 좋을 거예요. 사소한 데도 집중하십시오. 제가 엊그저께 어버이날에 어른들 모시고 오리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물티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한 거예요. 당시 곧 드시게 될 오리에는 어떤 이 공예시대의 최상의 영양 공급을 어쩌고 저쩌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의미 부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광고들은 의미 부여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양수산부라 저기 우리 바다 산물을 좀 하나 갖고 왔어요. 김,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 김 상자를 본 적이 있어요. 전국 마른김협회에서 나온 상자인데요. 이게 상자가 이렇게 있다면 김 좀 사서 구워 먹을까? 이런 생각 안 들죠. 근데 그 옆에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똑같은 김 상자인데 이런 그림이. 장흥의 무산김인데 친정김이래요. 그리고 아빠랑 딸이랑 밥을 먹는데 김을 구워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올해 49살이라 50은 안 됐는데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반찬 없을 때 할머니가 김 구워서 맛있는 간장 주면 밥 이렇게 말아가지고 대충 김 하나 찍어서 확 먹고 김치 하나 먹고 막 나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 그림을 보니까 저 김 좀 사다가 양념 안 된 마른 김 좀 구워서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예요? 똑같은 박스라는 공간 안에서 저렇게 디자인으로 동기부여하고 의미부여하는 거죠. 이게 마케팅 실력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실력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인데요. 제가 이제 광고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대포 광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뭐 광고나 홍보물, 요즘엔 또 이제 광고를 유튜브나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뭐 SNS로 광고를 만들어 올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이제 길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해도 돼요. 꼭 방송국이나 좋은 시설에서 광고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단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 광고를 합니다. 어떤 광고를 하냐면 미네랄이라는 성분을 광고를 해요. 미네랄은 남녀노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영양 요소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살아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컨셉인데, 문제는 저 광고의 문제가 뭐냐면 타겟 고객이 없이 남녀노소 다 먹으라고 돼 있는 거죠. 일단 광고를 한번 보시죠. 웰스 정수기가 계속 나를 불러요. 미네랄을 남겼다면 자꾸 마시라 해요. 그냥 꿀꺽이 아니래요. 미네랄 꿀꺽이래요. 미네랄 꿀꺽 웰스 정수기. 자, 타겟 고객이 없어요.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정준하 씨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뭔가 신뢰를 주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런 광고, 건강과 직결된 광고는 어떤 게 좋을까요? 좀 더 깐깐하고, 그래서 이제 이순재 씨가 정수희 광고 오래 했잖아요. 깐깐하고 철저하고 막 원칙적이고 그런 모델이었으면 좀 좋을 텐데 저렇게 즐겁게 유쾌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 좀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광고 안에 타겟 고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 대포 광고와 비교되는 저격수 광고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저격수는 뭐예요? 한 발로 한 사람밖에 공격하지 못해요. 대포는 빵 쏘면 몇십 명을 공격할 수 있다면 저격수는 딱 한 사람만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저격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정수희 광고인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에게 천사가 오다. 진짜? 진짜? 이제 중간쯤 가면 되게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자, 이게 일반인이 임신하신 과정, 그리고 쭉 과정이 나가다가 여기 엄마가 마신 물, 태아에게 가는데 생명이 5분. 마십니다. 그래서 깐깐합니다. 웅진 코웨이. 자, 저 광고하는 타겟 고객이 분명히 등장해요. 누구요? 임신하신 임신부, 뭐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그런데 재미난 건 제가 저 광고를 갖고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노년의 회사 사장님께서 저 광고를 보더니 막 웃어요. 막 웃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사실 저 광고 보고 정수기 하나 샀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늦둥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딸 시집 갔는데 손주를 임신했더라고. 그래서 저 광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마신 물이 손주한테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좋은 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하나 사줬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타겟을 작게 잡는다고 해서 시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거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좁게 가져가는 게 초창기 창업을 하고 하는 회사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너무 넓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문구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마케팅은 버림의 미학이에요. 잊지 마세요. 마케팅은 버림의 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소개하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전단지, 브로셔, 홈페이지 수많은 걸 만들겠지만 하고 싶은 말도 많겠죠.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그걸 다 담으면 아무도 읽거나 보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든 건 애착이 가서 못 버리더라고요. 그 제가 마케팅 컨설팅 10여 년을 넘게 하면서 주로 했던 건 그런 기업 방문해가지고 잘라내주는 거예요. 잘라내주는 거. 자기들이 못 자르는 걸 제가 잘라내주면 진짜 핵심 가치, 핵심 의미가 드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케팅은 버림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차별화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차별화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차별화하고 싶어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블루오션이라는 전략책이 왜 많은 경영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냐면요. 차별화 중에 돈이 안 드는 차별화, 심지어 비용을 낮춰주는 차별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호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막 신생 기업들 막 창업하는 분들 뭐 어떻게 차별하란 말이냐. 그런데요, 차별화 힌트가 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1997년도의 얘기입니다. 한국에는 식용유 회사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해표 식용유, 제일제당의 백설표 식용유. 근데 50년 동안 한 번도 해표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백설표가 이 해표를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했어요. 근데 광고 하나로, 문구 하나로 그 50년의 벽을 넘습니다. 근데 왜 이 차별화하기가 어렵냐군요. 식용유라는 게 뭐냐면 콩으로 다 만드는데 콩은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요. 나눠주는 거니까 원료가 똑같아요. 만드는 과정도 똑같아요. 어디서 차별한 요소가 있냐고요. 그런데 고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식용유는 콩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당연한 사실인데 백설이 그 얘기를 먼저 해요. 백설은 안 거예요. 고객들이 식용유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콩으로 만들었다는 모르는 분이 많으니 그걸 어필해 본 겁니다. 광고를 한번 보세요. 이 화면에 이렇게 돼요. 신문에 콩 많이 먹고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기사를 딱 올려놓고 광고를 쭉 시작해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식용유는 몸에 좋은 콩. 백설 식용유는 콩 100%로 만듭니다.
건강을 요리할 땐 백설 식용유. 자, 봅시다, 여러분. 백설 식용유는 콩 100%로 만든대요. 그럼 해표는 뭐 팥으로 만들어요? 거기도 콩 100%예요. 그런데 얘기를 백설이 먼저 했어요. 저 광고 하나로 시장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해표는 상대방이 저렇게 차별화를 치고 들어올 때, 야, 고객들이 식용유 콩으로 만드는지 몰라, 다 알지? 이런 생각으로 저기에 대응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생산하시는 분이 뭘 놓치냐면 내가 안다고 해서 고객이 알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고객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백설은 알았고 해표는 몰랐던 거예요. 해표는 나도 알고 업계가 다 아니 고객도 알겠지 한 거고, 백설은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고객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를 그걸 안 거죠. 그걸 치고 들어간 광고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백설의 광고는 이 정도의 광고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50년 동안 계속 1등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 어머니가 그랬듯이. 해표만을 찾는 그 고집. 주부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한국의 대표 식용유. 해표 식용유. 자, 한국의 대표 식용유라는 걸 강조하는 대응을 했죠. 근데 이미 상대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콩이라는 원료를 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쪽은 우리가 여전히 1등이에요. 당신의 할머니,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 거 썼어요 라고 어필하는 거죠. 결국엔 해표가 이겼습니다. 아쉽게도 이 회사는 IMF를 넘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경쟁사로 넘어갔죠. 이게 마케팅 전쟁의 사례입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제가 마침 저게 일어나는 시점에 제일지당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 사업부에서 수출하는 업무를 했는데 저 광고를 기획하신 분이 제 선배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서 선배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 나올 광고가 좀 웃기지 않냐라고 했어요. 일단 보시고 왜 웃긴지 제가 찾아간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광고부터 보시죠. 아세요? 백설 식용유가 주부님들의 사랑으로 판매 1위를 했어요. 판매 1위 백설 식용유. 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가장 많이 찾는 백설 식용유. 많이 찾는 식용유가 좋은 식용유예요. 제가 저걸 보고 왜 찾아갔냐면, 형, 첫 번째 광고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선배님. 그런데 봐봐요. 나 드디어 백설 식용유가 1등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몇 등이었다는 뜻이에요? 2등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지금 말로 하고 있어요. 드디어 1등 했어요. 2등 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많이 찾는 식용유가 좋은 식용유라고 한다면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식용유는 해표 식용유예요. 잠깐 몇 달 동안만 지금 1등을 한 거예요. 좀 광고가 웃기잖아요, 선배님. 내가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그 광고를 기획한 선배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객은 너처럼 보지 않아. 고객은 똑똑하지 않아. 고객은 그런 식으로 인지하지 않아. 고객은 그냥 해표가 1등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고객은 똑똑하지 않다, 고객은 멍청하다 이런 게 뭐냐면 고객은 우리처럼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저 광고가 나가고 나서요, 어떤 누구도 여태까지 해표가 2등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증해요? 저 광고를 보여주고 나면 고객은 그냥 백설표가 1등 식용유구나, 원래부터 1등이었구나 하지 그전까지 2등이었다가 1등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의 머릿속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런 마케팅 강의를 여태까지 한 10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1000번 이상 하고 이렇게 NG 없이 쭉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000번 이상 했던 거 다시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제가 책 하나 추천드릴게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업을 앞둔 모든 분들이 한번 꼭 읽어본다면 고객들이 어떻게 설득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라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사업을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고객의 심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위트 포인트라 그랬어요. 고객에게는 고객마다 스위트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객은 설득하는 것이 아닌 고객을 설득하는 것은 광고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홍보로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광고와 홍보는 다릅니다. 광고는 내 돈 내고 하는 거고 홍보는 남이 돈으로 남이 해주는 게 홍보예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퍼블릭 릴레이션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고와 홍보를 같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새로운 창업하는 기업들은 광고에 쓸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아요. 광고는 이제 나를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잊지 마세요 정도의 유지 전략이고 홍보여야만 나를 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향한 첫발은 고객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자꾸만 상품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내 상품의 속성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실. 무슨 말이냐면 팩트를 한번 잘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제품과 관련된. 그 다음에 작은 단서에 주목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객과 응대하고 우리가 이제 거래처랑 응대하면서 그들의 미묘한 디테일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영감들을 얻을 수 있으니 디테일을 잘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고요. 우리 설문조사, 여론조사, 농담이지만 통계, 설문은 진실 빼놓고는 다 말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거 좋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먹는 뭐 시제품이 있는데 막 공짜로 먹어보라 그래요. 맛이 어떠냐 그러면 다 좋다 그럽니다. 어떤 시제품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짜로 받았는데 그걸 나쁘다고 쓸 그런 사람들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걸 돈 내고 드시겠습니까? 이걸 돈 내고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그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가설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한 가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창업 초창기에요. 나 혼자 밤새 기와집 하나 졌다 부수고 기와집 하나 졌다 부수면서 성공을 꿈꿉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야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과 협력하고 고객을, 외려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의 대변인이 되고 고객의 변호사가 되십시오. 고객을 알아보기 위한 10가지 질문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작과 끝이 다 고객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회사가 고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세분화했느냐, 그리고 그 세분화된 고객별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세 번째, 고객은 우리 상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나는 예를 들어 아까 안마기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안마기를 샀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피로가 풀리고 싶어서 안마를 샀다면 어떤 사람은 안마기를 왜 사냐면 효도의 목적으로 사요.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사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도 구매하는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 시장에서 같은 상품을 만드는 경쟁자만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닌텐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운동화가 안 달아. 이런 경쟁의 개념들을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격은 경쟁 상품에 비해 적절한가? 내가 설정한 가격, 여러분 가격 전략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가격 전략에서 어떤 거 실패하는지 아세요? 원가 플러스 마진하고 시장에 통 내놔요. 가장 바보스러운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꼭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고객들의 불만을 회사로 전달하고 피드백 줄 수 있는 채널이 있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고객은 움직여요.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움직이는데 그 변화무쌍한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고객은 이제 고객들이 막 뭘 알고 여러분들에게 주문이 들어오거나 이제 접촉이 시작이 돼요. 컨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저희 상품을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야 하는 경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초창기에는 여러 군데 경로를 타고 우리가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분석이 안 되면 우리가 어느 경로에 더 힘을 써야 될지 모르니 경로를 잘 분석해서 고객이 SNS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알게 되는구나. 그럼 SNS 쪽에 힘을 실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쪽에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경로, 고객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경로로 알게 됐는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9번째입니다. 경영자들께서 많이 보실 텐데요. 우리의 내부 고객, 우리 직원들은 또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떻게 행복한지 내부 고객에 대한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고객 파트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시간도 얼추 제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는 뭐냐면요. 고객과 아내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평생 고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대상인데요. 그렇게 아내를 고객으로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고객과 아내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 발견돼서 제 나름대로 어느 책을 빌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제 생각나는 내용만 쭉 써봤는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연애하시고 지금 사랑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마케팅이 뭐예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나를 파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첫째, 늘 바라는 점이 좀 바뀌더라고요. 신혼 아니면 연애할 때 저한테 바랐던 점과 신혼 때 바랐던 점과 지금 이제 아이 셋을 낳고 한 15년, 16년, 17년째 같이 살면서 바라는 점이 계속 변합니다. 고객도 그렇다는 거죠. 한 번의 고객이 평생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바라고 하는 요소가 바뀌니 거기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객은요, 만족하고 막 좋은 거 얘기 잘 안 하고요. 불만스러운 거 얘기해요. 제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뭐 열에 한 번 가끔 칭찬해 주는데요. 9은 이렇게 혼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늘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벤트에 약한 사람인데요. 그 이벤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 이벤트 싫어하는 여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했어?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게 여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들에게 그 이벤트를 하고 하면 뭐 큰 돈이 들고 그런 거 말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작은 거에서 고객을 행복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걸 좀 잘 찾아내서 본질과 상관없는 이벤트이기도 한데도요. 고객은 그것으로 내 충성 고객이 되거나 나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잘 기획해 보시고요. 네 번째, 귀가 얇아요. 세상의 아내들이요. 귀가 두껍고 이성적이었으면 지금 사는 남자들이랑 결혼했겠습니까? 그때는 귀가 얇아가지고요. 이렇게 소곤소곤하니까 넘어온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받치겠다는 그 거짓말을 믿고 막상 결혼해보니 질긴 고무장갑 하나 사준 남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고무장갑 끼면 물 안 묻히니까. 그냥 그런 귀가 얇은 거죠. 사실 고객은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 귀에 대고 아주 감미로운 말을 전하면, 의미 부여를 하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거에 감동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거를 놓치면 삐집니다. 삐지면 오래 가요. 심지어 떠나요. 그래서 작은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고객 관리라는 표현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객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틀린 말입니다. 고객 관리란 말 쓰시면 안 돼요. 고객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구매 활동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가 가끔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막 신나서 얘기하면, 여보 내가 홈쇼핑에서 돈 벌었어.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아서 벌었나? 그게 아니야. 홈쇼핑에서 뭐 2+1 하는 걸 샀대. 여러분, 진짜 돈을 버는 건 그 홈쇼핑의 물건을 안 사야 돈을 버는 겁니다.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홈쇼핑의 그 쇼호스트 멘트를 보면 거의 그 멘트로 얘기합니다. 오늘 돈 벌어 가시는 거고요. 남편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 진짜 도와드리려면 소비를 좀 줄이셔야죠. 그런데 결국에는 구매를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객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했다면 그 선택을 칭찬하십시오. 그럼 그게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활동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늘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쉽고 비교해주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물론 살면서 비교하는 게 불행의 원인이기도 한데 하여간 어쩌습니까? 사람들 특징이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할 때 비교해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이제 고객이 생기면 또 배우자가 있으면 오래 같이 살면 처음엔 고맙다가도 고마움을 잊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고마움을 잊게 되고 소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나게 되면 고통스럽고요. 심지어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있었던 고객을, 처음 만난 고객을 잘 유지하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고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오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지식요리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길고 좀 여유 있게 한 또 마케팅 강연들도 좀 있습니다. 뭐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 창업을 한번 해보는 건 굉장히 보람되고 좋은 도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케팅을 철저히 무장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품이 무조건 잘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의미부여를 잘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결국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획하시는 모든 솔루션들, 서비스들, 제품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큰 성공을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